아빠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 이게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을 산속 깊은 곳에 주차한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근 채 도망쳐 버렸습니다. 영하의 날씨, 인적 끊긴 산속에 남겨진 어린 남매. 오빠가 울부짖으며 소리 지를 때 여동생 서윤이는 울지도 않고 주머니 속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거 주웠어. 아빠가 휴게소에서 버린 거. 그 작고 구겨진 종이 한 장. 아빠에게는 쓰레기였지만 남매에게는 목숨줄이자 복수의 칼날이 될 1등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가장 비정한 순간, 가장 큰 행운을 손에 쥔 남매. 13년 후 그들이 보여줄 통쾌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한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거센 눈보라가 자동차 앞유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와이퍼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힘겹게 움직이지만 쏟아지는 눈을 치워내기에는 역부족이군요. 운전석에 앉은 강성철이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뒷좌석에는 12살 민준과 7살 서윤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네요. 강성철이 룸미러로 아이들을 힐끔 쳐다보다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 강성철이 뒷좌석을 향해 낡아빠진 스마트폰을 휙 던지며 덧붙였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만화나 보고 있어. 알았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성철의 뒤통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산이잖아. 화장실이 어디 있어? 강성철이 대답 대신 차 문을 벌컥 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차 안으로 훅 밀려 들어오자 서윤이 몸을 움츠리며 민준의 품으로 파고들었죠. 밖으로 나간 강성철은 차 문을 쾅 닫더니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로변 숲속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가? 아빠. 민준이 다급하게 차 문 손잡이를 당겨보지만 밖에서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강성철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가네요. 민준이 팔꿈치로 유리창을 쾅쾅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문 열어. 아빠, 우리도 데려가. 아빠. 그때였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서윤의 작은 손가락이 액정 화면의 빨간 버튼을 실수로 스치고 지나갔고 화면 상단에 녹화 중이라는 작은 글씨가 깜빡이기 시작했죠. 서윤이 덤덤한 목소리로 민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빠 안 와. 민준이 붉어진 눈으로 서윤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금방 오신다고 했잖아. 화장실 간다고 했어. 서윤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민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까 휴게소에서 아빠가 이거 버렸어. 쓰레기라고 욕하면서 발로 찼어. 민준이 서윤의 손에 들린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펼쳐보았습니다. 붉은색 로고가 선명한 로또 복권이군요. 민준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너 이거 왜 주웠어? 서윤이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라디오 앱을 누르더니 민준에게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라디오에서 불러준 숫자랑 똑같아. 내가 봤어. 이거 1등이야. 민준이 멍한 표정으로 복권과 서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차가 기우뚱하더니 비탈길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본능적으로 서윤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고개 숙여.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깨진 뒷좌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억지로 문을 열고는 서윤의 손목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얇은 점퍼를 뚫고 들어오네요. 민준이 주위를 둘러보지만 강성철의 흔적은 이미 눈에 덮여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민준이 서윤의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잘 들어. 우리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어. 불빛 있는 곳을 찾아야 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권이 든 주머니를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응. 오빠, 나 이 종이 절대 안 잃어버릴게. 이게 우리 집이야. 민준이 서윤을 등 뒤로 업으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꽉 잡고 있어. 절대 놓치면 안 돼. 두 아이는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민준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눈발 사이로 희미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낡은 산림관리소였죠. 민준이 관리소 앞에 도착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잠겼어. 젠장, 잠겼다고. 민준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창문을 향해 내리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서윤아, 뒤로 물러나.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고 민준이 창틀에 붙은 유리 조각을 옷소매로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먼저 들어가. 오빠가 뒤따라 갈게. 서윤이 깨진 창문 틈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준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볼을 감쌌습니다. 괜찮아? 안 다쳤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복권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우릴 버렸어.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해. 어두컴컴한 관리소 안 남매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굶주린 짐승들이 먹잇감을 찾는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고 있군요. 관리소 안은 밖이나 다를 바 없이 냉기가 가득합니다. 민준이 바닥에 흩어진 낡은 신문지 뭉치와 부서진 나무 상자 조각들을 구석으로 모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는지 민준이 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다시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제기랄, 왜 이렇게 손이 안 움직이는 거야? 민준이 엄지손가락으로 라이터 휠을 수십 번이나 돌렸지만 틱틱거리는 소리만 날 뿐 불꽃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네요.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서윤이 품에 안고 있던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액정 화면에 배터리 15%라는 경고 문구가 뜨자 서윤이 황급히 전원을 끄며 말했습니다. 오빠,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 아껴야 해. 민준이 입고 있던 내복 소매를 이로 물어뜯어 찢어내더니 신문지 사이에 끼워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서윤아, 거기 바람 들어오는 문틈 좀 막아봐. 뭐라도 쑤셔 넣어. 민준이 찢어낸 내복천에 라이터 불꽃을 가까이 대자 그제야 매캐한 연기와 함께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이 후후 입바람을 불어가며 불씨를 신문지와 나무 조각으로 옮겨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주황색 불빛이 어둠을 밝히자 남매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이 불빛에 로또 복권 용지를 비추어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하나도 안 젖었어.
글씨도 다 보여. 민준이 타오르는 불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그 종이가 그렇게 중요해? 밥도 못 먹고 추운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서윤이 복권을 다시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돈이야. 아주 많은 돈이라고 했어. 이걸로 따뜻한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무언가가 쇠문짝을 벅벅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르릉 하는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가 문틈을 타고 안으로 흘러들어왔죠. 민준이 화들짝 놀라며 구석에 있던 녹슨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내 뒤로 숨어. 절대 나오지 마. 서윤이 민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남매의 심장 소리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민준이 쇠파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오지 마. 저리 가라고. 한참 동안 문을 긁어대던 짐승의 발소리가 점차 멀어지자 그제야 민준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 서윤아, 나 너무 무서워. 서윤이 떨고 있는 민준의 얼굴을 작은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빠, 울지 마. 우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서윤이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서 복수해야지. 아빠가 우리 버린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7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도끼가 서려 있네요. 민준이 서윤의 눈을 보며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자. 어떻게든 살아서 내려가자. 새벽이 깊어지자 겨우 피워놓은 모닥불마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냉기가 다시 뼛속까지 파고들자 민주는 서윤을 자신의 패딩 안으로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서윤이 입술이 바짝 마른 채 웅얼거렸습니다. 오빠 목말라. 물 좀 줘. 민준이 서윤을 눕혀놓고 문을 살짝 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민준이 깨끗한 눈을 두 손 가득 뭉쳐서 들어왔습니다. 자, 서윤아. 이거 입에 넣어. 조금씩 녹여 먹어. 민준이 차가운 눈 뭉치를 서윤의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녹여 삼키며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민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잠든 동생이 깰까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깨진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눈을 밟는 뽀득뽀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이 아닌 분명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번쩍 눈을 뜨고 서윤을 흔들어 깨우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일어나. 누가 왔어? 사람이야. 민준이 기대감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뚝 멈추더니 이내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관리소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치자 민준이 반사적으로 눈을 찌푸리며 서윤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역광 속에서 털모자를 쓰고 어깨에 엽총을 맨 건장한 체격의 사내, 사냥꾼이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냥꾼이 바닥에 웅크린 남매를 내려다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게 뭐야? 산짐승인 줄 알았더니 꼬마들이잖아.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민준이 사냥꾼의 어깨에 걸린 총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빠가 안 와요. 사냥꾼이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허리춤에서 초코바와 물통을 꺼내 아이들 앞으로 툭 던져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팠겠네. 일단 이거라도 먹어라. 구조대 부르기 전에 기운부터 차려야지. 서윤이 허겁지겁 초코바 껍질을 까서 입에 넣으려다 언손이 말을 듣지 않아 주머니에 넣어둔 손을 빼다가 무언가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빨간색 로고가 선명한 로또 복권 용지였습니다. 서윤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종이를 주우려 했지만 사냥꾼의 시선이 더 빨랐습니다. 사냥꾼이 초코바를 씹는 신용을 멈추고 바닥을 유심히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응? 잠깐만. 사냥꾼의 눈길이 아이들이 불쏘시개로 쓰려고 깔아둔 낡은 신문지 위로 향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신문지 귀퉁이에 지난주 로또 1등 당첨 번호가 대문짝만하게 인쇄되어 있었네요. 사냥꾼이 서윤의 손에 들린 종이의 숫자와 바닥의 신문지 숫자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번들거렸습니다. 사냥꾼이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은근한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꼬마야, 그 종이 아저씨 잠깐 줘볼래?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면 증거물이 필요해서 그래. 서윤이 복권 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거예요. 아저씨랑 상관없잖아요. 사냥꾼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서윤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조그만 게 어른이 달라면 줄 것이지. 내놓으라니까. 민준이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꾼의 팔에 매달리며 악을 썼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손대지 마요. 이거 나요. 놓으라고요. 민준이 있는 힘껏 사냥꾼의 손목을 이빨로 꽉 물어뜯었습니다. 사냥꾼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팔을 휘둘렀고 민준은 힘없이 튕겨나가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사람을 물어. 사냥꾼이 씩씩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엽총을 집어들더니 개머리판으로 민준을 내리칠 듯 위협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기 전에. 구석에 몰린 서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냥꾼을 노려보다가 복권 용지를 구겨서 입안에 털어 넣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이거 삼켜버릴 거야. 씹어서 없애버릴 거라고요. 사냥꾼이 당황하며 멈칫하더니 이내 욕설을 내뱉으며 서윤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이 독한 년이 당장 뱉어. 입 안 벌려. 사냥꾼이 서윤의 턱을 억지로 벌리려고 손가락을 들이밀고 서윤은 발버둥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사냥꾼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요. 살려주세요. 서윤아. 안 돼. 아이들의 비명과 사냥꾼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된 관리소 안 탐욕에 눈이 먼 사냥꾼이 이성을 잃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문짝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서늘하고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놈이 신성한 산에서 어린 것들 멱살을 잡고 지랄이야. 사냥꾼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역광을 받아 시커먼 그림자가 입구를 가득 채우고 서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 허공을 가르는 바람소리와 함께 굵직한 물풀의나무 지팡이가 날아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냥꾼이 비명을 지르며 서윤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뒹군 사냥꾼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앞을 보니 헝클어진 백발을 휘날리며 허리춤에 낫을 찬 노파가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막내 할머니였죠. 막내가 지팡이를 다시 낚아채 바닥을 쿵 찍으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네 이놈, 산신령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감히 어린 것들 주머니를 털려고 들어. 당장 꺼지지 못해. 사냥꾼이 엽총을 집어들려 했지만 막내가 어느새 다가와 낚끝을 그의 목젖 바로 앞에 들이댔습니다. 서슬 퍼런 낱날에 사냥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땐 손목이 아니라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기세에 완전히 눌린 사냥꾼은 엽총도 챙기지 못한 채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를 연발하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냥꾼이 사라지자 막내는 낫을 거두고 혀를 끌끌 차며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무시무시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주름진 얼굴에 안타까움이 가득하네요. 쯧쯧, 이 엄동설 안에 웬 고생들이냐? 다친 데는 없냐? 긴장이 풀린 민준이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는 아이들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초 국물을 내주었습니다. 국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구겨진 복권 용지를 꺼내 막내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아저씨가. 막내가 돋보기를 쓰고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내뱉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뭐길래 사람을 잡으려 들어. 당첨되면 뭐하냐. 쓸 줄 모르면 휴지 조각이지. 막내가 복권을 서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맡아두마.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있을 때 돌려주마. 며칠 뒤 막내는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농협 본점 VIP실 지점장이 깎듯이 인사하며 건네는 통장을 막내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당첨금 전액이 민준과 서윤의 공동 명의로 된 신탁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막내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지도를 펼쳐놓고 산기슭에 버려진 땅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야산 맹지라고 아무도 안 사는 거 다 사들여. 주인 없는 땅들 싹 다 긁어 모으라고. 중개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거긴 개발도 안 되는 돌산인데 뭐하러 사십니까? 돈 버리는 거예요. 막내가 코웃음을 치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쳤습니다. 잔말 말고 계약서나 써. 10년 뒤에 보면 알게 될 거니까. 막내는 그날 밤 잠든 남매의 머리맡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은 너희 부모가 버린 목숨값이다. 허투루 쓰면 천벌 받아. 내가 너희를 이 돈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키워주마. 그날부터 막내의 혹독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에게는 매일 새벽산을 오르내리며 체력과 끈기를, 서윤에게는 장부를 정리하고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막내가 헐값에 사들인 야산 일대가 대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억이었던 남매의 자산은 어느새 수백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거대 자본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13년 후 눈보라가 치던 그 산기슭에는 웅장한 리조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거치고 더 포레스트라는 간판이 걸리던 날 성인이 된 민준과 서윤이 안전모를 쓴 채 막내의 양옆에 섰습니다. 민준이 훤칠한 청년의 모습으로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완공이에요. 저희가 해냈어요. 서윤이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으로 건물을 올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빠. 우린 더 높이 올라갈 거야. 그 사람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막내가 두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자.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주러 가자꾸나. 남매의 눈빛은 더 이상 13년 전에 겁에 질린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단단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13년 전 사를 애는 칼바람과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산기슭이 천지개벽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웰니스 리조트 더 포레스트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군요.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말끔한 네이비색 슈트를 차려입은 25의 청년 강민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준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산은 저와 제 동생에게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버려진 땅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치유와 휴식을 주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더 포레스트는 자연이 주는 위로를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강서윤이 이니어를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무전기에 대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표님 퇴장 동선 B구역으로 확보하세요. 기자들 질문은 사전에 약속된 3개만 받습니다. 경호팀 VIP 의전 차량 대기시키세요. 1분도 지체되면 안 됩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CCTV 화면 속 구석구석을 훑으며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사장 가장 상석인 VIP 테이블에는 박막내가 고운 옥색 한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평소의 억척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기품 넘치는 노부인의 자태로군요.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막내에게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험한 산을 이렇게 명물로 만드시다니요.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막내가 부채를 펴들고 입가를 가리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 우리 손주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지. 늙은이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님도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의 말 한마디에 거물급 인사들이 쩔쩔매며 비위를 맞추느라 바쁩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밤이 깊었습니다. 리조트의 가장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오자 소파에 앉아있던 막내가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우리 장손 오늘 아주 인물 나더라. 텔레비전 나오는 배우 뺨치겠어. 민준이 막내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죠. 할머니가 그날 은행 가서 도장 안 찍어주셨으면 저 지금쯤 어디서 공장 다니고 있을걸요. 서윤이 샴페인 잔 3개를 들고 다가와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 화려한 조명을 밝힌 리조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군요. 서윤이 잔을 하나씩 건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했어. 오늘 예약률 100% 달성했고 주가도 상한가 쳤어. 완벽한 시작이야. 막내가 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 세 식구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자꾸나.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민준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감상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아래 관리소 터 보이니? 13년 전에는 저기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 발밑에 있네. 서윤이 펜트하우스 한쪽에 있는 금고로 걸어가더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한 로또 복권 사본 한 장이 액자에 고이 모셔져 있군요. 서윤이 액자를 꺼내 들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훑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릴 살렸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빠가 버린 쓰레기가 우릴 왕으로 만들었지. 민준이 서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우린 성공했고 그 사람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때였습니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로비에 신혼 미상의 중년 남성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누군데 이 시간에 소란을 피우죠? 보안팀 보내서 내보내세요. 비서실장이 곤란한 듯 머뭇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대표님과 본부장님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성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순간 펜트하우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여길 어떻게? 막내가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그 인간 말종이 제 발로 찾아왔다고? 당황하는 두 사람과 달리 서윤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천천히 샴페인 잔을 비웠습니다. 서윤이 액자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으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보내지 마세요. 기자들 있는 데서 쫓아내면 그림 안 좋아요. VIP 응접실로 모시라고 하세요. 민준이 놀란 눈으로 서윤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무슨 생각이야?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서윤이 소파에 놓인 재킷을 집어들며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일찍 오셨네. 오빠, 당황하지 마. 우린 피해자고 그 사람은 가해자야. 그 프레임만 안 놓치면 돼. 서윤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현관으로 걸어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가서 인사드려야지. 13년 동안 이자가 꽤 많이 쌓였다고. 화려한 파티는 끝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끔찍한 악몽이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군요. 리조트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군요. 수십 명의 기자와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그 한가운데에 남루한 점퍼 차림의 강성철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강성철이 가슴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 피하느라 잠시 떨어져 있었던 것뿐인데 성공했다고 애비를 모른 척하냐. 강성철이 카메라 렌즈를 향해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들 고생시킨 죄인이에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것 아닙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준이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성큼성큼 걸어와 강성철을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른 채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강성철이 민준을 보더니 눈을 번득이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민준아, 아이고, 내 아들 민준아,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아빠다, 아빠야.
민준이 혐오스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강성철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아빠야? 우린 부모 없어. 당신이 13년 전에 우리 버렸잖아. 민준이 강성철을 떼어내려 팔을 살짝 밀치자 강성철이 기다렸다는 듯이 억 소리를 내며 뒤로 과장되게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식이 아비한테 손찌검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페류나가 어디 있습니까?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친아빠라는데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낳아준 부모를 밀치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뒤늦게 내려온 서윤이 민준의 팔을 잡고 제지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해. 말려드는 거야. 보안팀 이분 모시고 VIP 응접실로 가세요. 강성철이 실려 가다시피 사라진 후 민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형 TV 화면에서는 리조트 재벌 남매의 두 얼굴, 성공한 자식들의 비정한 폐륜이라는 자극적인 뉴스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민준이 리모컨을 집어 던져 TV를 꺼버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주가는 아침부터 폭락이고 소파에 앉아있던 막내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천하의 잡놈을 봤나? 내가 당장 가서 요절을 내주마. 낫 가져와라, 낫. 창가에 서서 태블릿 PC로 기사 댓글을 확인하던 서윤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참으세요. 지금 가서 때리면 우리가 진짜 가해자 되는 거예요. 여론은 이미 저쪽 편이에요. 그 시각 리조트 스위트룸. 강성철은 룸서비스로 시킨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로비에서의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실 가운을 걸친 채 와인잔을 흔드는 꼴이 가관입니다. 캬, 고기 한번 부드럽네. 역시 돈이 좋긴 좋아. 내 아들딸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벌컥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오자 강성철이 입안 가득 고기를 우물거리는 채로 뻔뻔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 우리 아들 왔냐? 와서 고기 좀 썰어라. 이 집 스테이크 잘하네. 민준이 식탁 앞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쇼 그만하고 본론만 말해. 원하는 게 뭐야? 얼마면 떨어져 나갈 거야? 강성철이 나이프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섭섭하게 왜 이러냐? 13년 만에 만났는데 돈 얘기부터 하고. 그래도 내가 너희 낳아준 생물학적 아버지인데 법적으로 상속권이니 뭐니 복잡한 거 알지? 강성철이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리조트 집은 딱 절반만 내놔라. 그리고 내 앞으로 매달 생활비 5천만 원씩 꽂고. 그럼 내가 조용히 기자들 물리고 너희 효자라고 인터뷰 다시 해줄게. 민준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반? 당신이 미쳤구나. 10원 한 장도 못 줘. 당장 내 리조트에서 나가. 강성철이 표정을 싹 바꾸며 정색하고는 민준의 멱살을 잡는 신용을 하다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 주면 나는 잃을 게 없는 놈이야. 매일 로비에 와서 똥오줌을 싸갈겨서라도 너희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내 동생 서윤이 걔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라고. 민준이 강성철의 멱살을 잡으려다 문가에 기대선 서윤의 싸늘한 눈빛을 보고 겨우 참아냈습니다. 서윤이 팔짱을 낀 채 강성철을 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일단 진정하시죠. 법적 절차 밟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강성철이 서윤을 보며 입맛을 다시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 똑똑하네. 오빠보다 낫다. 그래, 변호사 불러서 서류 가져와. 도장 찍어줄 테니까. 민준과 서윤이 방을 나서자마자 강성철은 다시 침대에 드러누워 TV 리모컨을 쥐고 낄낄거렸습니다. 세상 참 쉽다 쉬워. 로또가 별거냐? 자식 잘 둔 게 로또지. 복도로 나온 민준이 서윤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 미쳤어? 지분을 주겠다고? 저 인간한테? 서윤이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물고기가 미끼를 꽉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서윤이 스마트폰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 마이너스 데이터 복구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군요. 미끼는 물렸어. 이제 낚아채기만 하면 돼. 서윤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고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잡힌 리조트 대연회장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단상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중앙에는 강성철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군요. 그는 어제 입었던 고급 가운 대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고 해진 점퍼를 걸치고 나와 동정심을 자극하는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성철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 저는 죽일 놈입니다. 가난이 죄라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못해 아이들을 잠시 친척 집에 맡긴다는 게 그만. 이렇게 긴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성철이 미리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을 찾았으니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준아, 서윤아,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때마침 회견장 문이 열리고 민준과 서윤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하네요. 강성철이 그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과장된 몸짓으로 팔을 벌려 다가갔습니다. 오, 내 새끼들. 어서 오너라. 이 애비 품에 안겨. 강성철이 민준을 끌어안으려 하자 서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강성철의 가슴을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거기 서세요. 연기는 그만하시죠. 서윤의 서늘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기자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성철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기자님들 앞이다. 화가 덜 풀린 건 알겠지만 일단 인사는 해야지. 서윤이 단상 중앙에 있는 연설대로 걸어가더니 주머니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아주 낡고 액정이 깨진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13년 전 아버지가 저희를 떠나던 그날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윤이 옆에 있던 진행 요원에게 눈짓을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2013년 1월 24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흔들리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차창 밖 풍경,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강성철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강성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야,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아빠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아빠, 집에 언제 가? 배고파.
화면 속 강성철이 뒤를 돌아보며 악을 쓰는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너희만 없으면 난 새 출발할 수 있어. 지긋지긋한 혹덩이들. 여기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알아서 해. 회견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강성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영상 속에서 차 문이 열리고 강성철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던져주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에이, 퇴. 빌어먹을 로또. 꽝이야, 꽝. 쓰레기라고. 영상이 끝나자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강성철을 노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버지가 그날 버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1등 당첨 복권, 그리고 자식들의 목숨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성철을 향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강성철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요즘 세상에 저런 걸 누가 믿어. 다 가짜라고. 민준이 단상 앞으로 나와 강성철의 앞을 가로막으며 또 다른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강성철이 민준의 집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협박하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안 주면 내 동생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내놔. 절반 내놓으란 말이야. 민준이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강성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당신은 13년 전에는 아동 유기범이었고 지금은 공갈 협박범일 뿐입니다. 강성철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곳을 찾았지만 이미 출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단상으로 올라와 강성철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강성철 씨, 당신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성철이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리조트 회장 아버지야. 이거 안 나. 민준아, 서윤아,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기자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강성철에게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성철 씨, 영상 내용 인정하십니까? 자식들을 계획적으로 유기하신 겁니까? 로또 당첨 사실을 알고 접근하신 겁니까? 강성철은 대답 대신 욕설을 퍼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져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텅 빈 단상에는 민준과 서윤만이 남았습니다.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풀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서윤이 무대 뒤편 어둠 속에 서 있는 박막내 할머니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오빠. 저 사람 없는 세상에서 우리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니까. 막내가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엄지를 척 치켜 세웠습니다. 13년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비로소 치워지는 순간이군요. 강성철이 구속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세상에 알려진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이 물러가고 어느덧 산기슭에는 연분홍빛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군요. 13년 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바로 그 굽이진 국도변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법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뒷좌석에 앉은 박막내가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바람을 느끼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좋다. 꽃구경이 별거냐. 이게 신선 노름이지. 안 그러냐? 운전대를 잡은 민준이 룸미러로 방망래를 확인하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할머니, 추우시면 창문 올리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조수석에 앉은 서윤이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신기해. 그때는 여기가 그렇게 무섭고 길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예쁜 시골길이네. 민준이 핸들을 꺾어 갓길 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13년 전 남매가 강성철의 차에서 내려졌던 바로 그 장소이자 지금은 더 포레스트 리조트의 둘레길 입구로 변모한 곳입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돗자리와 도시락 가방을 꺼냈습니다. 방망래가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서 걸으며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자, 얼른 와라. 내 오늘 너희 먹인다고 새벽부터 유부초밥 싸느라 허리가 다 휘었다. 세 사람은 옛 산림관리소가 있던 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된 벤치와 정자가 있는 곳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머리 위로는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군요. 방망래가 보자기 매듭을 풀고 투박하게 뭉친 주먹밥과 유부초밥이 가득 담긴 도시락 통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찌그러진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모양이 왜 이래요? 호텔 셰프님들이 보시면 울고 가시겠는데요. 방망래가 민준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녀석아,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맛만 좋으면 그만이지. 잔소리 말고 얼른 먹어. 서윤이 옆구리가 터진 유부초밥을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어요. 진짜로. 호텔밥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요. 세 사람은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으며 오손도손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13년 전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배부르고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네요. 식사를 마친 민준이 돗자리에 대자로 드러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분홍색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민준이 눈을 지그시 감으며 편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다. 그 지긋지긋한 겨울이. 서윤이 민준의 옆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으며 흩날리는 꽃잎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거 알아? 겨울이 가서 봄이 온 게 아니야. 민준이 감았던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서윤이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우리가 버티고 싸워서 봄을 끌고 온 거야. 우리가 만든 봄이라고. 방망래가 다 먹은 도시락 통을 정리하다가 그 말을 듣고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새끼들이 독하게 버텨서 꽃을 피운 거지. 장하다, 장해. 방망래가 민준과 서윤의 손을 하나씩 잡고 주름진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 없이도 잘들 살겠다. 징글징글한 악연도 끊어냈으니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민준이 방망래의 손을 꼭 맞잡으며 울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없어요? 저희랑 천년만년같이 사셔야죠. 저 장가가는 것도 보시고 증손주도 보셔야죠. 서윤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짐을 챙겨 일어나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가요. 리조트 가서 할 일 산더미예요. 오늘 주말이라 만실이라고요. 세 사람이 짐을 챙겨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운전석 문을 열려는데 서윤이 차 키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운전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운전할게. 오빠는 이제 좀 쉬어. 민준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으며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강 본부장님 운전 실력 좀 볼까? 서윤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막래는 뒷좌석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군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여 벚꽃 터널을 이루고 있는 도로를 미끄러져 나갑니다. 민준이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강 본부장님,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서윤이 백미러로 멀어지는 산과 리조트를 한번 쳐다보고는 탁 트인 전방을 주시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디든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지 뭐. 따스한 봄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동차가 눈부신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갑니다. 가장 비정했던 순간에 가장 큰 행운을 거머쥐었던 이 가족의 앞날에 이제는 완전한 봄만이 가득할 것 같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와 그 절망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스스로 봄을 만들어낸 남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가 쓰레기라며 버린 것은 단순한 복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보물이었습니다. 결국 욕심에 눈이 멀어 차가운 감옥에 갇힌 아버지와 달리 남매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매서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13년 전 눈보라 치던 산기슭이 아름다운 꽃길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반드시 눈부시고 따뜻한 벚꽃 엔딩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쾌한 대리 만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